예, 소개받은 박찬일입니다. 그래서 그 인문 포럼이라는데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강연한다는 건 사실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 구라 전문인데 인문은 그 상상력은 허용되지만 구라는 허용이 안 되는 영역인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특히 이 호남 음식 문화는 그 내용과 역사의 풍성함에 비해서 충분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또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더 궁금하고 그 폭의 깊이에 대한 어떤 매혹 때문에 자주 다녔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영역이 호남 음식이 아닌가 또 광주의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과 궁금증을 토대로 해서 제가 호남 음식, 광주 음식은 역사적으로 좀 당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추적을 좀 해본 결과입니다. 혼합의 맛은 제가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시선을 달아놨던 것이 제가 결국 타자의 시선으로 이 지역을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 거주해보지 않았고 또 인적 그 네트워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친척이 있다든가 이쪽에 혼인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서 더더욱 뭐랄까요?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지만 동시에 제가 그만큼 더 깊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양준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지를 하나 보내오셨는데 호남 음식의 첫 대면이 어땠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상에 대한 말씀을 질문지에 있었는데요. 거기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이 김밥 체인점을 제가 왜 써놨냐면 제가 광주에 여러 가지 일로 특히 뭐 음식을 먹으러 또 지인을 만나러 오는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되게 적은 도시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타지에 비하여. 물론 중국 식당에 가면 되지만 마땅하게 먹을 것이 없고 특히 제가 저는 뭐 예를 들면 뭐 상무지구나 죄송합니다. 이쪽에 잘 가지를 않고 또 신흥 지역을 잘 안 가고 그 구도심, 원도심이라는 말 쓰죠. 그게 일본어에서 온 건데 구도심을 자주 다니는데 저녁에 이미 그 식사를 제공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의 상당 부분이 쇠퇴했고 또 새롭게 부흥하는 곳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변모를 하더라고요. 그게 서울도 똑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1인이 저녁에 밥을 식사만을 제공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월세 같은 부동산 문제랑 결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복면 김밥에 와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광주에 와서 그 체인점 김밥을 먹었다는 게 이게 저에게 주는 어떤 시사하는 것이 있다. 변화하는 광주가 변화하고 있다는 어떤 시사점이죠. 제가 예전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받았던 여러 가지 충격이 있는데 광주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조선대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2박 3일간 행사가 있어서 뭐 운동권은 아니었는데 그 후배들하고 같이 왔어요. 왔는데 행사가 끝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행사가 너무너무 즐거웠던 것은 밥이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대 앞에 또 전대 앞에 가면 점심은 물론이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서울의 통상 제공량의 약 2배 정도를 그리고 맛도 2배쯤 되는 음식을 한 3분의 2 가격에 즐길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런 경험은 기자 생활할 때 취재를 하러 무슨 사건 취재를 하러 오면 아파트 지역 같은 데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면 분식집이나 이런 간이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라면을 시켰는데 김치가 3가지가 나오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그 당시가 그러니까 벌써 30년 정도 된 얘기인데 지금 인터넷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광주나 호남 음식을 얘기할 때 네티즌들이 하는 얘기가 라면집에도 칠첩 반상이 제공된다. 뭐 이런 얘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물론 그런 맥락 안에는 최근에 변화하는 식생활 문화 특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음식 재료의 문제들 그러니까 그렇게 풍부하게 음식을 제공해 줄 때
뭐 그것이 국산이냐 또 우리의 손길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이 앞에 학식들이 갖고 있는 그래서 매식 여기 식권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식 문화도 학교 옆에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제가 30년 전에 받았던 그런 자극과 충격은 지금 사람들은 받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가보니까 파스타집하고 일본 식당, 이자카야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분명히 변하고 젊은이들의 음식 문화와 입맛은 더더욱 인터넷 같은 것들 또 여행을 통한 자극에 의해서 광주 전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음식 문화의 전통이랄까 그런 근현대 음식사의 맥락이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호남 지역으로 올 때 흥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제가 느꼈던 그런 이방인들의 관심과 똑같은데 굉장히 많은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많은 반찬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이 서울에 역수입이 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과 문화의 발달, 인터넷의 통신 등으로 통해서 호남 지역에 와야 먹을 수 있던 음식이 서울 경기라고 하는 수도권 지역에도 제공하는 집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런 반상이 교자상 같은 반상이 서울 경기에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는 어떤 분들이 제공했냐면 출향 인사들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 인사들이 서울에 와서 장사를 하면 그분들이 제공하는 방식이 그 수도권 지역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음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자상에 굉장히 많은 음식을 깔아주어서 특히 이제 뭐 올린다는 말을 쓰거든요. 고속버스 또는 뭐 인편으로 그런 젓갈 같은 재료들 그리고 서울 지역의 수산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어종들 그런 걸 갖고 만드는 음식 이런 게 서울 경기 지역으로 확산되고 지금은 그게 서울 미식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어를 비롯해서 홍어는 이제 경상도 가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전국 음식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런 교자성의 음식들이 서울 경기의 강력한 음식 문화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폴리비닐인가요? 이 재질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반투명한 그 상을 치울 수 없는 상을 치우고 이렇게 하기에 바쁠 정도로 이 폴리비닐을 깔아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 방식이 이 광주 호남 지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공하는 음식은 그쪽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서울에도 슬슬 이런 게 많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 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식사 전과 후가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음식을 깔아주기 때문에 특히 간간하고 그 배지근한 음식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개미지려면 염도라는 것이 토대가 돼야 되는데 염도는 젓갈에서 많이 유래하죠. 특히 이쪽 호남 지역의 음식이 그 젓갈이 감칠맛의 왕인데 그것을 적절히 제공하다 보면 대체로 음식이 간간하고 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탄수화물의 섭취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공깃밥을 남자들이 보통 12숟갈 내외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으로 먹든 숟가락 먹든 그러니까 이 반찬을 다 먹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2인상 교자상을 들고 들어오는 방식들이 호남에서 유행하고 있고 그것을 그 놀부라고 하는 체인이 카피를 해서 퍼뜨린 적이 있어요. 수도권에. 근데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것은 이제 형식만을 가져왔지 음식이나 조리 기술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호남 지역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품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죠. 첫째는 물론 재료의 이동에 대한 비용, 뭐 토지 비용, 뭐 그다음에 인건비 차이도 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들지만 좋게 얘기하면 호남에서 음식을 인정 있게 퍼주는 형태가 많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이 덜 강조돼야 그 가게가 존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뭐랄까요? 셀프 착취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노포 때문에 전국을 주유하면서 취재도 많이 해봤지만 근로시간이 호남 지역이 통상 제일 길어요. 그걸 데이터로 만들어진 건 못 봤습니다만 할머니나 아주머니 여쭤보면 1년에 360일 정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유독 심해요. 근데 반찬을 많이 깔아주니까 반찬을 사가지고 오거나 반제품을 사면 그것이 노동비용이 계속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도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광주 지역의 어떤 점심 저녁을 파는 이렇게 한정식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정식이란 말은 일본식의 언어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이라고 하는 말은 테이쇼크라고 하는 일본 말이고 우리말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었어요. 근데 한정식이란 말은 일본인들이 붙인 거예요. 나중에. 왜냐하면 일본식 정식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는데 학계에서 그런 말들을 그냥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 영양학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한정식이란 말은 그러니까 한식이란 말도 사실은 탄생한 게 오래되지 않았죠. 우리가 우리 음식을 부르는 말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음식이라고 했겠죠. 한자로 표기하든가 뭐 한글로 하든가. 근데 한식이라는 말이 정체성은 외국식을 우리가 수용하면서 생겨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음식이 있으니까 한식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근데 그 한식이 무엇인지 사실은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원료를 어디서 찾으려고 하면 경화사족들이 먹던 서울의 방가 음식 또는 그것을 기반으로 한 개성과 서울 지역의 음식이 합쳐진 궁중 음식. 근데 궁중 음식의 상당수는 또 경상도와 호남 음식의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관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과거제들을 통해서 이동하면 그 사람들이 식소를 데리고 오죠. 와서 그 음식 문화가 맛있으면 야 그 김정숙네 음식이 맛있대더라. 그러면 임금 기회도 들어가겠죠. 그걸 그러면 궁중 음식에도 상을 차립니다. 뭐 그런 근거들은 남아 있습니다. 여튼 그런 음식 문화, 이런 음식 문화가 광주가 존재하는데 여전히 이것이 내부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화하거나 또 이것을 좀 더 정갈하게 최근에 음식 재활용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광주 음식들, 호남 음식이 변하고 있지만 타자들, 그러니까 타지방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여기 오면 이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전통적이고 할머니들이 셀프 착취하고 당신들 노동을 그렇게 음식에 바치는 것을 인정이라고 표현하고 그런 음식, 굉장히 많이 차리는 음식,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입체감이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릇 위에 그릇을 까는 형태, 이런 음식을 즐겨야 잘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광 지역에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뭐 해남이든 뭐 순천이든 여수는 좀 덜합니다. 여수는 원래 그런 문화가 여천 지역에 좀 있는데 보통 여천을 잘 안 가고 여수를 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여수는 일품 요리가 더 강하게 어필되어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광주 음식을, 전라도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느끼는 그 감흥은 뭐랄까 좀 더 먹고 나서 모호함에 빠지는 경향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국밥을 먹었을 때 좀 뭐 호남 지역도 국밥이 되게 강하지만 이렇게 교자상에 깔린 음식을 먹으면 순혈 조합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5개를 먹으면 거기 4명이 앉아서 4인상이 기본인데 4명의 그 식객이 느끼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반찬이 5개니까. 근데 반찬이 10개만 깔려도 조합이라는 형태로 보면 숫자를 계산해보면 1022가 됩니다. 이게 뭐 수리적으로 그렇게 나올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느끼진 않지만 무슨 말이냐면 반찬을 1부터 10까지 숫자를 매겨놓고 우리가 밥 한 술을 뜨고 밥 한 술에 첫 번째 1번, 두 술에 2번 이렇게 안 먹잖아요. 1, 3, 1, 5,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7, 8, 9 이렇게 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아무런 소금기가 안 돼 있는 어떤 밥에 반찬을 곁들여 먹는 게 우리 식문화인데 그게 너무 복잡한 음식물을 한꺼번에 먹다 보니까 그 미각의 분류가 그러니까 기억, 분류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되게 복잡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방인들, 타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못 댄 음식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건 위생이나 또는 재료의 낭비나 이런 측면에서 이것이 유지되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는 당연히 어떤 중앙의 요구죠. 관료들의 요구에 의해서 표준 식단제, 그다음에 반찬 가짓수를 줄여라, 어떻게 해라, 그런 오랜 압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게 벌써 시작된 지가 70년대에 그것이 시작됐으니까 50년 정도 됩니다. 근데 잘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그게 관광 음식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프 노동 착취가 가능한, 그 말이 좀 불편하시면 그 가없는 그냥 노동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노동에 기반한 음식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그 내막에 우리가 좀 시선을 두면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봐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저도 되게 즐겁게 먹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저는 반대예요, 사실은. 아니, 이것이 어느 정도 위생과 그런 것이 담보된다면 너무 좋죠.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하는 문제라면 저는 이 음식이 계속 있는 건 저는 좋아요. 저는 다수가 또 좋다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내부적으로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어떤 과제로 넘겨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 관찰사의 밥상에는 단행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집필을 하신 책인데 그 책에도 여러 기록들이 나오고 또 관찰사의 밥상을 연구해 보니까 재료, 그다음에 호남 음식 어떤 특성들, 그러니까 전주 가명에서 베풀어지는 음식이죠. 그런 음식들의 어떤 그 접대상 이런 것들 갖고 묘사가 되게 활발한데, 옛날 전주 가명에 나왔던 음식상을 재현한 건데 이것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비교적 활발했던, 우리나라가 이런 기록물이 활발하게 많이 되고 또 번역이 또 많이 되는 건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것이 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상이 12척 반상이라고, 아마도 구한말의 구술, 그러니까 상궁의 구술에 의해서 황혜성 선생이 당시에 그 숙대 교수셨나, 수도 여자사법대학, 지금의 세종대 식품 가정학과죠. 가정과 교수였던 황혜성 선생이 결국은 이제 공중음식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되는데, 첫 번째 무형문화재 지정자는 한희순 상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궁이었는지에 대한 그 당시 무슨 임명장 같은 게 발견되지 않아서 입증을 못했고, 그때 그걸 입증해야 된다고 학계에서 노력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구술로 상궁이라고 그냥 되어 있는데, 연세가 되게 어린 상태에서 조선이 망해서 이왕직가의 궁녀로 계속 일을 했죠. 그래서 창경궁에 들어가서 일을 계속 하다가 이제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연세 많을 때 황희성 씨가 그 분께 구술 받고 연수 받아서 전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걸 이제 정부에서 인증해 준 게 공중음식 보입니다. 근데 그 음식에 의하면 임금이 12척 반상을 받았댔는데 그게 아마 조선 말기에 통상적인 상이 아니었을까. 그때는 이제 물산이 풍부해지니까, 그러니까 영조나 정조 이런 음식상을 보면 5첩, 7첩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임금마다 또 틀리고, 그러니까 12첩이라는 건 아마도 상당히 조선이 나중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관찰사의 밥상이 그 기록보다 더 먼저 12첩 이상 되는 상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그 국왕에 대한 반역? 99칸집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제 시쳇말로 그런 말 하죠. 야미. 일본 말로 야미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재밌으라고 쓴 말인데, 그러니까 꼼수로 집을 되게 크게 짓거나 또는 지붕의 형태, 또 문살의 형태, 그다음에 대문의 형태 같은 거를 지정돼 있습니다. 그게 법조문에, 조선시대 때도. 근데 그걸 꼼수로 피해가는 방식으로 자기의 부를 자랑했던, 그러니까 중인들이 많이 그랬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 이미 국가의 통제권이 느슨해질 때 얘기겠죠. 그러니까 금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던 시대 때. 근데 이미 이때 관찰사의 접대상이 12첩이 넘었다는 건
그러니까 궁중 음식의 십이첩이 확실하냐에 대한 의문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호남 지역 전라도 관찰사의 음식이 가명의 음식, 이 음식 문화는 관찰사 또는 전라 가명에서 독자적으로 음식 문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그 역사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전주가 대표하는 호남 지역의 음식 문화로 이미 그 지역 안에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명에서 이 정도 음식이 안 나오면 전주 가명 음식이 아니지, 관찰사의 밥상이 아니지라는 공감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드셨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행본이 있으니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오랜 역사로 존재하고 이것이 이제 풍부한 재료. 그러니까 한반도의 지형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백두대간을 뼈대로 해서 왼쪽으로 급격하게 평야지대가 많고, 또 남한이든 북한이든 주요 강은 서해로 흐릅니다. 서해. 강이 흘러서 토지에 있는 유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쌓는 게 바다의 해저 지형이고 먹이고, 그게 갯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해안의 갯벌이 너무 좋은 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새만금 한 거는 지금 통계를 여러분들이 뭐 내셨는데 선생님들 통계에 의하면 뭐 1,000조 원, 100조 원 우리가 날렸다고 합니다. 한 1,000조 원 날리지 않았을까요? 1,000조 이상. 제가 그건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유기물이 되게 풍부하고 평야가 넓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라북도, 전라남도 곡창지대에 땔감 걱정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논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나무가 없어서 너무 멀리 가야 나무를 구하거든요. 그런 일대 지역, 그런 지역은 이 호남 곡창지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에도 광주나 전주, 특히 광주 지역, 또 목포, 군산 지역에 대한 개항 이후에 그 항구 도시를 발전시키고, 또 광주 같은 도시를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조선 반도를 대륙의 침략 기지로 이용하고자 했던, 기본 어떤 병창 기지로 이용하고자 했던 것도 있지만,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내지, 일본 섬으로 곡물을 반출하고, 특히 수산물, 그 수산물의 양념이 서해안 지대, 경남, 전남 지대의 풍부한 그런 작은 생선들이 전부 일본 사람들이 양념이 되거든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그들이 발달한 어업 기술로, 좀 이따가 조셉 그 클레이턴 포크라는 미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전라 관찰사를 만났더니 관찰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일본 배가 우리 전남 지역에 와서 생선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도대체 조정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이 사람이 조정과 친했어요. 그러니까 고종하고도 친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해달라는 얘기였겠죠. 그런 얘기를 한 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정도로 풍부한 물산이 있었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계량화 수치할 수 없지만 전라도 사람들이 인정이 많다라는 통상적인 우리들의 관점, 그런 것들은 분명히 뭐 수치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죠. 그래서 이런 걸로 그런 호남 음식사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근거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조 시대에도 이렇게 보면 정제 칠첩반상 그림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먹었죠. 그러니까 관찰사 밥상이 정조 밥상보다 더 뛰어난 거죠. 그게 저는 아는데 조정에서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 왜 그러냐면 조정 사람들이 거기 내려가면 그걸 대접받는데, 대접받는 걸 좋아했거든요. 야, 평양 가거나 전주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동문수학하거나 같은 정치적인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노론, 서인, 남인 그런 거 있잖아요. 가면 한 달, 두 달씩 묵고 와요. 근데 이런 밥상을 한두 달씩 먹고 올 수 있는데 이걸 없애라고 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별로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전라도 밥상의 어떤 권력, 이쪽의 물산, 그다음에 어떤 생산성,
그리고 접대하는 그런 태도들이 여기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보면 이렇게 5첩밖에 안 되는 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전사라고 이제 이건 경북 상주 지역에 상주 군수가 기획을 해갖고 책을 지었는데 이 시전사라는 건 뭐 거창하게 지어진 거지만 실은 이 공맹에서 나온 말이에요. 시전사가. 그래서 뭐 근데 실제로는 그 안에 보면 음식 주방문 뭐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책입니다. 음식책.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아한 그 논설집처럼 보이는데 실은 내용은 음식책이고 한글로 쓰여졌다는 게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군의 서기가 썼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서기들의 글씨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 궁서체라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되게 유려한 글씨체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상이 구첩반상 뭐 이렇게 이런 상들이 있는데 19세기의 상 이렇게 기록된 상보다 관찰사의 그 이전의 상이 더 화려한 경우가 기록이 훨씬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그다음에 평양 가명 평양에 이제 그 평양 감사가 그 김홍도 그림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그림의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평양 감사가 와서 대동강에 물놀이 유선을 띄우고 그 평양의 시민들이 다 그 행사에 축제에 동원돼서 또 즐기고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상세한 풍속도가 있습니다. 그걸로 연구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 바치는 상은 고임상 같은 게 많아서 이런 밥상 개념으로 보면 훨씬 전라감명상보다 단출했던 것 같아요. 기록에 나오니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전서도 이게 접빈객하는 최고의 가치를 가졌던 경상도의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의 음식상인데 이것과 유사한데 이것보다 훨씬 전라감명상이 더 굉장히 풍부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적 인물 조지 클레이턴 포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해군 중위까지 진급을 했고 대위 진급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해군이 제일 셉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미국의 왕의 왕, 군대에선. 그건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적인 각종 경찰 국가로서 항공모함을 띄우고 배라는 것이 비행기가 없던 시절에 외부에 가서 뭔가 전투를 지휘할 수 있고 물산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조였기 때문에 해군이 센 거죠. 우리는 미국에게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해군이 군안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쓰고 그런 게 좀 적죠. 육군이 제일 세고요. 그게 이제 우리 그 정치 권력의 지형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육사 출신의 대통령을 우리가 배출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 명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해군이 제일 센데 이 사람이 그 고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또 유럽의 상인들 또 상인을 공사를 가장한 상인들의 어떤 착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나라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정세에 대한 분석. 이 사람이 먼저 나가사키에 먼저 와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고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기록물을 보면 조선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가마를 타고 1,000몇백 킬로 이동을 하면서 남쪽 지방에 그 순회를 가는데 그게 정보 수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동여 지도도 본국으로 보내서 그게 미국의 박물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에게 선의는 있었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스파이예요. 그러니까 CIA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모아서 본국에 보고합니다. 우리도 무관이 외국에 나가면 뭐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그쪽의 군사적인 어떤 정황들을 본국에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거 하라고 보내는 거거든요. 군사교류도 하지만 그 나라에 우리에게 정보가 될 만한 것은 수집해서 보고하는 게 그분들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자기 국민으로서 공복으로서 할 일을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쉽게 이 사람에게 정보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남쪽 지방에 정보 수집을 다녀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보면 재밌는 게 전라도 지역에 와서 전주 가명 밥상을 받고 이런
익산에서도 밥을 먹고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옛날 음식 문화를 우리가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당시 의궤나 여러 관찰사의 밥상에도 나오듯이 여러 문서, 그다음에 관료들의 문집 이런 게 번역이 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기록을 찾아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게 이방인의 타자의 시선으로 본 거니까 훨씬 더 뭐 객관화된 것들을 그려줍니다. 그런 예를 들어 한양전도인데 이게 포크가 입수해서 본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 친구가 윤동주랑 그러니까 동창입니다. 동창. 동문? 예, 동문입니다. 도시사 대학을 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사로도 취직을 했고 이런 일본 여자랑 다시 결혼해서 나가사키에서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전주의 밥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1884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조선가명의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시전세에 나온 기록보다 더 빠른 거죠. 이렇게 그림으로 밥상을 설명해 놓은 거. 왜냐하면 그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1900년도 초반의 그림이라고 유추가 되기 때문에 1884에 보면 17가지인데 그 두 개는 뭐 간장하고 식초 이런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콩밥 같은 것을 제가 활자로 키워놨는데 역시 호남이 이 잡곡이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왜 콩밥을 제공했을까? 백미를 더 귀중하게 쳤을 텐데 콩밥을 준 이유는 뭘까? 너 콩밥 먹어라 이런 뜻인지 예, 그건 모르겠고 농담이고요. 콩밥이 귀중할 때도 제공되었다라는 걸 여기서 또 짧게 배울 수 있죠. 근데 소고기 묵국 같은 거, 소고기는 정말 조선 사람이 좋아했고 귀한 음식이니까 제공되죠. 닭을 구워서 제공한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거 제공했다는 것도 당연히 아주 깊은 접대라고 생각합니다. 김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김치. 그다음에 소고기 산적. 여기 잘 보면 계란을 입힌 소고기 산적이라 돼 있거든요. 이거는 조선의 여러 음식상에도 나오지만 이게 제 생각엔 광주 육전의 원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광주 육전 뒤에 설명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말 나온 김에 광주 육전이 맛있는 건 옆에 붙어서 바로 붙여주기 때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소고기는 얇게 점이기 때문에 붙여두면 스테이크처럼 앞뒤를 지져져서 그 안에 수분을 고기 한 60%에서 70%가 수분입니다. 그러니까 육전을 붙여서 상에 올리면 수분이 다 빠져서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요리로서는 완전히 실패하는 요리예요. 그러니까 육전을 만들어 먹는 건 저는 광주 육전이라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게 맛있으려면 최소 1cm는 돼야 되거든요. 8mm. 근데 육전이 얇잖아요. 야, 그거는 말라서 못 먹을 텐데 봤더니 옆에서 붙여주더라고요. 이게 요리과학이 이런 거구나. 그때 제가 놀랬던 겁니다. 근데 그런 육전을 그 수도권에서 광주식 음식 문화가 올라와서 육전이 상에 나와요.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수입 사태살로 얇게 점인 다음에 양지나 사태살 제일 싼 거죠. 그걸 계란물에 지져서 미지근해진 상태에서 상에 나와요. 또는 안주로 나옵니다. 술집에 안주. 그러니까 맛이 있겠습니까? 그래놓고 먹어놓고 뭐라 하냐면 에이씨, 광주 음식에 이렇게 맛없는 게 있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붙여줘야 된다는 걸 서울에서 그런 형태의 음식 제공 문화에 그런 게 없어요. 고기는 구워줘도 육전을 붙여줄 수 있는 그건 교자상을 받는다는 뜻인데 그런 밥상에서 누가 옆에서 붙여줘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빼고 형태만 가져가서 생기는 문제인 겁니다. 젓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특이하죠. 그 난중일기에도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이순신 밥상을 뭐 통영이나 또 여수 이런 데서 복원하고 하는데 그 실제로 그거 보면요 다 그 농사도 지어가면서 전쟁을 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격전이 아니라 몇 년이 전쟁이 계속 이어질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몽골의 군대가 유럽을 침략할 때 말을 타고 전격전 했을 것 같지만 그건 마지막에 돌격대가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부대의 병창 규모는 그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가 잘 수 있는 게르도 다 싣고 가요. 소 8마리가 끌고 뭐 이렇게 다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전쟁은
그러니까 몽골군이 공성전 할 때 2년씩 기다리면서 공성전 합니다. 성 부수려고 2년 걸려요. 거기서 둘째 태어나고 셋째 태어나고 막 이럽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전쟁하니까 이 난중일기 이순신의 전쟁도 당연히 장기전을 예측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둔전도 일구고 하잖아요. 그리고 고기잡이도 하고 막 고기잡이 하다가 수군이 고기잡이도 하고 젓갈도 만들어요. 소금 쳐서. 그래서 뭐 그걸 그런 난중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진상도 받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제공도 받고 뭐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또 병사들이 뭐 잡아와서 젓갈을 담궜다라고 보고받고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보면 젓갈이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똑같이 조개젓과 굴젓 이건 아마 밥 반찬으로 맛있게 양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솔티드 뭐 클람 뭐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필기체로 써갖고 확인이 좀 어려운데 그다음에 오리고기국이 있는 거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광주 오리탕이 원형이 이거라고 주장하면 중간에 맥락이 좀 없긴 하지만 오리고기가 올라갔다. 물론 옛날에 어떤 철에는 오리고기가 올라가게 갔습니다만 겨울에 오리를 잡아서 진상해요. 왜냐하면 철새로 오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지금 생각하는 사육 오리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때 11월이니까 오리가 있었을 거고 그걸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상에 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리탕을 광주식 오리탕은 뭐 그 음식 자체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어떤 요리사의 어떤 의도 그다음에 어떤 소비자의 의도에 의해서 그런 음식이 제공되는가 그러니까 소비자의 욕망과 의도가 메뉴에 관철되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변화에 관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실 때 좋아하니까 자꾸 바뀌게 되는 건데 지금의 오리탕도 뭐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근래 호남 음식의 특성이 연결지는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잘 차려 먹고 교자상에 이건 큰 상인데 그다음에 사각의 교자상 같은 것은 원래 제사에 주로 많이 사용하던 상이고 우리는 독상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원형상을 받는 게 이게 독상에 제공된 거예요. 그래서 겸상을 하면 이제 사각 교자상을 쓰는데 그게 그 요리집 문화 그러니까 아까 이양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광주 100년이 100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저작이 있습니다. 그 광주 출신 인사의 어마어마한 기억력 그게 PDF로 공개돼 있다고 합니다. 광주문화재단 맞습니까, 선생님? 예,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책으로 된 걸 일별했는데 그 책에도 이제 그 옛날 광주의 어떤 교자상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이 기록들이 있고 그게 어떻게 퍼져 나갔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소치 허백년 선생도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얼굴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접대 문화에서라고 하는 설이 유력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자상의 요리 문화, 음식을 제공하는 문화가 호남 지역에 존재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이 확장된 거는 강점기에 어떤 물적 토대 확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일본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개발하면 도시화를 진행하면서 일단 신장로를 뚫죠. 그 신장로란 말이 일본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를 가설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기반을 깔고 수도를 깔고 하면서 동시에 설치하는 게 뭐냐면 유곽입니다. 유곽. 그러니까 남성들의 향락 문화 그것이 산업과 물자의 어떤 교류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창이 되죠 나중에. 그러니까 정부 행정 당국이 유곽을 만들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어디였냐면 지금으로 치면 남산 밑에 남산이 외촌이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살았으니까 거기 예장동, 묵정동 이런 데다가 유곽을 만들어요. 약 8,000평입니다. 8,000평은 서울운동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8,000평이 아마 클걸요. 그 정도 크기로 유곽 만들어요. 광주도 유곽이 있죠. 옛날에 공창. 그 집창촌이 아마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걸 겁니다. 일본 일제가 만든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는 서울에서는 이제 그 이왕집가로 축소되면서 관료들이 대거 해고되고 그때 이제에 밝았던 안순환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궁에서 요리하던 사람들 숙수들, 그러니까 남성 중인 계급의 요리사들이죠. 그러니까 셰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장금에 나오는 여성 요리사들은 실제로는 보조 역할을 하거나 궁의 업무를 보는 거지 그분들에게 요리를 막 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드라마에서 이제 재미로 이영애 씨를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실제로는 그렇게 음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인이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집들이 되게 어디냐면 뭐 이를테면 서촌, 그다음에 뭐 청계천 일대 거기서 출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와갖고 차려서 돈벌이가 되겠다. 왜?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엄청나게 오죠. 관료도 오고 왜냐하면 이제 통관부 이런 게 설치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정식으로 총독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옵니까? 돈벌이 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호시탐탐 여기서 뭘 팔아먹고 그 다음에 뭐 물자를 싸게 수탈하거나 교환하고 그렇게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일본인들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대해야 되죠. 접대. 조선 사람한테도 접대하고 그 다음에 일본인 관료한테도 접대해요. 접대하려면 요리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겨난 게 명월관이라는 접대 요리집입니다. 그게 이제 광화문 지금 내거리 있고 그 동아일보사 구 건물이 있어요. 일민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그 자리가 바로 명월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나중에 불타서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 가게를 누구한테 팔고 분점을 낸 게 태화관이에요. 그 태화관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33인이 독립선언에서 읽은 곳이 중국집이 아니고 태화관은 그러니까 조선식 요리집입니다. 그때는 조선 요리란 말을 썼고 한정식이란 말은 없었죠. 조선 요리란 말을 들어보면 뭡니까 그게? 일본 사람이 붙인 말이죠. 우리가 우리 음식을 조선 요리라고 안 하죠. 요리란 말도 일본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로네이즈 파스타 아시죠? 고기 파스타. 볼로냐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음식인데 외부인이 명명할 때 거기다가 그 도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볼로냐식 파스타라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볼로네제 스파게티나 볼로네제 파스타라고 써 있으면 그 식당은 그냥 나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관광객이 가는 식당이라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라구 파스타라고 써 있으면 RAGU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진짜 백이에요. 이태리로 갈까요 그냥? 시간이 많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통상적으로 뭐 60년대 비어홀, 스탠드바 이런 게 광주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룸사롱 이런 게 그런 것이 확장되면서 이런 요리집에서 기생, 권번, 그러니까 권번은 기생들이 만들어내는 나중에 조합과 유사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관기가 관에 소속돼 있는데 고용이 안 되니까 나와서 당신들의 얘기를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요. 권번이 형성이 되고 그런 게 이런 데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여자들 다 앉아 있죠. 예. 그분들이 이제 가서 노래도 하고 술도 따르고. 근데 그것이 하급으로 가면 이제 작부라고 부르는 직업 형태도 있었던 거죠. 니나노집이라고 부르는 최하급 집도 있었고요. 젓가락도 들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렇게 가면 아저씨들이 젓가락도 들고 노는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어요. 뭐 구세로 금수나 뭐 그런 거 부르면서 그게 요리집의 최말단 단계의 그런 유흥 요리집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뭐 호남 음식과 그것이 연결관계 고리 같은 거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장김치 같은 것도 옛날 김치 문화에 나오는데 호남의 장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저 송엽형이라고 지금 통배추에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김치 형태, 그러니까 솔잎처럼 잘게 썰어서 물을 양념 묻혀서 차곡차곡 채워넣는 방식은 전라도 음식에 맞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더우니까. 그래서 장김치가 더 많았고 통김치도 전라도식은 배추를 쌓고 양념을 쌓는 방식으로 그래야 무가 덜 삭거든요.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런 방식인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등장하고 호남 김치가 60년대부터 서울에서 히트를 칩니다. 이미 그 출향 인사들 그다음에 호남 김치가 맛있다는 소문을 이미 알고 있어서 그러면서 그 호남 김치가 서울식 그러니까 타 지역 방식과 혼재돼서 서울에서는 유행을 했고 호남 지역도 그냥
냉장고, 아이스박스 이런 것들 나오고 하면서 지금의 통김치 배추식, 그러니까 전국에 다 통일돼 버리죠. 내저 송엽형 배추 방식으로 다 통일돼 버립니다. 그죠? 김치연구소가 광주에 있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꽤 많으시군요. 역시 거기 가면요 길 이름이 김치로예요. 주소 거기 뭐 우편물 보내려면 김치로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걸 누가 지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짓는 게 잘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뭐 옛날 한자나 이런 써서 뭐 봉화로 이런 것보다 김치로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남 김치의 맛도 얘기하자면 상당히 긴데 이거는 이제 그 광주의 옛날에 광주 백년사 충장로 노포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중국집이 광주 음식에서 호남의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다. 그건 그 호남 사람, 그러니까 화교들의 이주사랑 관련이 있는데요. 목포나 뭐 이런 군산 지역 같은데 광주 같은데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이모군란이 1882년 되고 조청 상호 수륙 무역 장쟁이라고 불평등 무역 조약이 맺어지고 청나라가 우리에게 그 권력, 그러니까 어떤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돈을 벌려고 무역을 관세 없이 허락해 주는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평등한 거죠. 그때 포목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장사한 데가 뭐 군산, 목포, 익산 뭐 이런 데 많이 했습니다. 익산, 군산은 모르겠어요. 익산은 지금도 화교계 포목점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여기는 옛날 그 유명한 중국집이죠. 그 화흥루의 옛날 모습이래요. 그 옛날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어서 제가 베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왕자관은 얼마 전에 폐업됐다고 영안 제일 이런 데들은 제가 가서 먹어봤는데 뭐랄까요 이제 쇠락하는 느낌이 강하죠. 요리집의 경향이 별로 없고 그냥 짜장면집처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고 익산도 마찬가지예요. 익산은 일제가 굉장히 육성을 많이 했던 도시인데 거기에 당연히 중국집이 많죠. 왜냐하면 요리를 팔고 요리집으로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돈이 있는 곳엔 중화 요리집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싼 요리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옛날 중국집들이 있는데 가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쇠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중국집의 현재 특성을 보면 역시 호남이라 김치를 반찬으로 아주 우수한 품질의 김치를 제공한다. 3종을 주는 집도 봤어요. 그리고 묵은지도 주고 겉절이 주는 집이 있어요. 서울의 뭐 다른 지역은 물론이고 일체 없습니다. 김치를 주면 뭘 주냐면 중국산 김치를 줘요. 먹을 수 없는 그 김치. 그래서 제가 여기 저 호남 지역에 오면 중국집 잘 가거든요. 옛날 맛이 나고 김치가 맛있어서 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태동반점에 가면 김치 2개에다가 여긴 탕수육도 공짜로 줍니다. 목포에 있습니다. 여기 주방장이 저랑 동갑이고 그 하이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시사인에 썼는데 탕수육을 너무 많이 튀겨서 여기가 전부 화상을 입어갖고 반팔로 입고 일하자 더우니까 그 기름이 튀어서 담배로 지진 것 같은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담배로 지진 거지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탕수육 기름이 튀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노동을 보면 속이 또 좀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다 음식을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물이 많아서 종이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종이 굉장히 복잡한 맛을 낸다. 그러니까 어떤 먹이를 먹었는가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요. 세계에서 제일 맛없는 생선을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해산물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괌 가보셨어요? 사이판 이런 데 여행? 거기 음식 최악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다 냉동 생선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어업이 없어요. 참치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업이. 왜? 바다에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생선이나 그런 작은 플랑크톤이 꼬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제일 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한국과 일본 지역에 갯벌이 있고 그런 바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다 음식을 다루는 방식, 선어를 이용한다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해안에 있는 화로가 아니라 오히려 선어를 즐겨 먹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방식이죠. 화로는 고기를 갓 잡았을 때 어민들이 먹는 방식이고 그것을 시민들이 먹을 땐
그러니까 여수에 살든 광주에 살든 순천에서도 선어회를 먹는 문화가 되게 오래되어서 품질이 되게 좋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래 하고 약간 놀라실 것 같은데 여튼 야끼다마 이건 이제 발동선을 얘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엔진을 야끼다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거기다 튀겨갖고 시동을 걸어서 유지하는 걸 그러니까 다마는 둥그런 거죠. 야끼는 지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양을 보고 야끼다마라고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호남 지역의 음식이고 화로에는 현대에 이루어진 광범위하게 퍼진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흑산홍어의 황현선 선생님의 일갈은 무슨 말이냐면 홍어가 이동 경로에서 자연적으로 삭아서 광주, 나주에 오면 많이 삭히고 목포는 중간이고 흑산도는 생걸어 먹는다. 이게 어떤 그냥 사회적인 정설이었거든요. 그게 연구자의 연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황현선 선생님 무슨 소리냐. 홍어가 겨울에 주로 잡혀서 이동되는데 차가운 바닷물을 얼마든지 삭힘을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저절로 삭혀질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에 그렇게 먹었다?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황해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약간 충격받았는데 이게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안 되겠다. 근거 없이 함부로 예측하는 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 문화에 보면 육고기 회를 즐겨 먹는 방식도 아주 흔한데 닭고기 회 같은 건 타 지역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선한 고기를 회로 먹는 게 그게 이제 전라도의 육회 문화도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경상도의 뭉티기 회도 유명하지만 전라도의 육회가 먼저도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닭고기 회나 뭐 이런 거 먹는 건 이쪽 지역에 안 오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무등산에 잔치하면 이거 줬잖아요. 결혼식 제가 피로연에 갔는데 닭발하고 가슴살 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태어나서 먹어봤습니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혜 소주를 40명이서 200병을 먹었습니다. 25도짜리를 안주가 좋으니까 닭이 풀코스로 계속 나오고 홍어에 막 계속 주고 잔치 그 선배가 그때 YMCA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1살이었는데 하여간 학생 40명이 가갖고 소주 200병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둘기호 타고 용산에 올라오는데 그 비둘기호 안에서 홍어회를 싸주신 걸 먹었거든요. 지금으로는 상상 못하겠죠. 근데 그때 옆에 사람들이 침을 흘려서 그분들이 다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제가 글에도 쓴 적이 있어요. 또 식당 지금 있습니까? 광주에? 또 식당이 남아 있나요? 없어졌죠. 애저, 그러니까 진안이나 이런 데서 애저를 먹는 문화. 그러니까 뭔가 고기를 먹거나 생선을 먹거나 광주만의 어떤 굉장히 터프함이 있어요. 그게 고급한 음식 문화가 발달함과 동시에 그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뭐랄까 보양의 의미가 굉장히 강하거나 또는 수컷 문화, 어떤 그런 접대 문화 뭐 이런 게 좀 보입니다. 그게 이제 미자탕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는 게 미자탕이 그 내장의 밑을 의미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미자는 직설적으로 못 쓰니까 경상도 사람 같으면 소불알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불알하고 성기를 넣고 탕을 끓이는 거예요. 뽀얗게 돼서 그걸 먹는 게 해남에서 제가 처음 먹어봤는데 광주에도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제주 애전은 제주라는 게 역시 타지라는 게 느껴지는 게 거기는 태중에 있는 돼지를 믹서로 갈아서 먹는 거예요. 옛날에 칼로 쪼사서 빙초산 그런 걸 탑니다. 그러니까 근대의 음식 같아요. 약간 그걸 액상으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이런 회로 그게 정력에 좋다고 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 애저의 방식은 그래도 끓이죠. 그리고 태중의 돼지는 쓰는 게 아니라 생후에 어린 돼지를 쓰는 겁니다. 이런 음식 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라도 오는 중에 이유는 대포집이 그래도 아직 남아 있어서 오거든요. 이 집은 이제 양동시장 아줌이에요. 순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왜 여수 왕대표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미지게 주는 음식들. 개미진과 개미집. 이거는 개미집이 보통 뭘 의미하냐면 작고 그런 술을 파는 작은 주점 같은 소굴 같은 주점을 개미집이라고 통상 불러요. 그런데 개미집이 있다는 것 말장난이에요. 제가 쓴.
이런 거 살릴 수 없을까? 뭐 그런 고민들. 제가 살릴 수는 없죠, 절대. 예. 양동시장에는 한평 대포집이라 했는데 거기 아줌이 탁 빨간 입술 립스틱 바르고 아재들한테 그 선술집이에요. 실비로 팝니다. 막걸리 시키면 안주를 그냥 줘요. 근데 그런 형태가 유지되겠습니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유행이 육전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다음에 광주의 맛을 지켜내는데 방식 논의 이게 이제 상추 튀김이죠. 광주 사람이 서울에 와서 충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튀김을 시켰는데 상추를 안 주는 거. 주인이 또 충격받아요. 튀김을 시켜놓고 상추 좀 주세요 아줌마한테 얘기하니까 고깃집에 있는데 왜 상추를 달라고 그래서 서로 충격을 받는 게 바로 튀김입니다. 저는 이렇게 먹어봤는데 튀김을 먹는 죄책감을 좀 덜어주더라고요. 상추를 먹어서 좀 건강을 좀 보호해준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건 젊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문화인데 아줌마들 괴롭히려고 그런 것 같아요. 상추를 왜 튀김을 싸서 먹어가지고. 지금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외지인들이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관광 와서 앉아 있으면 절반 이상이 외지인이에요. 대학엔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광주의 음식 문화의 이방인이 본 어떤 광주 음식 문화의 도드라져 보이는 특성 같은 것들 그냥 제가 연구 수준은 절대 안 되고요. 그냥 일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봤습니다.